네,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 4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혁신위의 험지 출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몇 가지 언급했던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주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제원 의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험지 출마에 선을 긋는 모습 보였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그 평론 들어보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총장 정치 중립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까요? 동의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일장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총평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죠. 네,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서 제1당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주요한 책임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당대표를 수사 지휘하고 있는 현 수사 검사를 상대로 이걸 탄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해서 이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원석 총장의 제1 의무는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외풍에 의해서 수사가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가 그거예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도 그렇습니다. 수사검사들이 소신껏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하는데 정치권이 바깥에서 압력을 가할 때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제1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저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저도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우리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탄핵당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 같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부여된 검사와 그 판사에 대한 그 탄핵권, 그것은 헌법에서 국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서구 미국이나 뭐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 다반사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 독재 문화와 군사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금기시돼 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그 헌법에 부여된 그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저렇게 그 장관이 직접 나와서 뜬금없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을 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치 지금 이정섭 검사죠. 이정섭 검사가 이제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마치 방탄 수사용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정석 검사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국정감사 훨씬 전에, 즉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수사를 책임받기 전에 소위 제보를 받아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섣불리 이야기를 했다가 문제가 일으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책임받는 지위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후 관계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온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확실하게 문자나 이런 걸로 볼 때 고발 사주했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검사로서의 불법 행위였는데, 적어도 직무정지나 직무배제를 시켜야 될 그런 검찰 내부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한술 더 떠가지고서 진급까지 시켜서 검사장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저렇게 법무장관이 또 나서서 민주당 내 미운 털이 바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또 위헌정당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식으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감스럽다. 법무장관으로서 좀 위치와 품격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우리 전 수석께서 마치 탄핵을 유도하는 듯이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총평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꺼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하자면 정치적인 협박하듯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문제라면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참고 넘어간다 할 수 있겠는데 검찰총장의 그 부하 검사들에 대한 이 탄핵까지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뭐 철회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입장 표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2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손쉽게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 5년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했어요. 탄핵하니까 헌재에서 그 탄핵 기각을 해도 167일 동안 장관 직무가 정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나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 기각이 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과반으로 탄핵 의결을 해버리면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탄핵의 정쟁화죠. 탄핵의 정쟁화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쟁화, 탄핵의 정쟁화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유 있게 항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짧게 제가 네, 두 짧게 마디만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10월 초에 한동훈 장관의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의 정쟁화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탄핵의 정쟁화가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이 소위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리고 이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을 갖다가 징계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 그리고 거듭된 의견 들어봤고 저희 본래 여쭤봤던 내용으로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뭘 여쭤봤었냐면은 장제원 의원이 이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선을 긋는 행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먼저 여쭤봤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이 그 지지자 4천여 명과 함께 대회를 하면서 이제 서울 갈 일 없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는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자리에서도 불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하고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데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정치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저는 2가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 장제원, 정치인 장제원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많이 거리를 일부러 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집권당이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려면 가장 책임 있는 장제원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2가지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장제원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고민이고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가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대의와 관련된 공적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적 고민이 우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예상하자면 저는 불출마 쪽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불출마 쪽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수석께서는 어떤 해석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버스 92대를 동원하고 2,300명까지 동원해서 그 앞에서 자기 지역구 주민들 앞에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로 가는 일, 즉 국민의힘에서 험지라고 하는 수도권 출마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장제원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 윤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그 현재로서는 그 김기현 대표도 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그 이제 좀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그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가 드라마틱하게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마치 이제 희생을 하는 듯이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불출마 내부 속에는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출신이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에서 지금 그 탄탄한 조직과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뭐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100대 가까운 그런 이 조직을 동원할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기 부산시장을 노린 불출마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일단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쳐주셨고 그리고 수석께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뭐 최근에 매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가 또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분께서 불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시는 것처럼 인 위원장도 앞으로 이런 흐름 예상하고 이런 말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대표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뉴스는 인요한 위원장이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 정치판에 처음 들어와서 정치적인 프로토콜에 익숙하지 않은 인요한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런 정도의 절차와 과정은 다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사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교감을 하면서 이 상황을 가지고 가지 정말 생뚱맞은 소리, 뜬금없는 소리만 계속하는 이런 수준의 이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런 이 승산도 없이 정말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봤겠느냐. 중진 불출마, 지도부 불출마 또는 친윤 핵심 불출마 얘기를 이걸 아무런 계산도 안 해보고 타진도 안 해보고 그냥 던져봤겠느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인유한 위원장의 나름의 현실적인 판단인데 저는 그 판단이 일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적게는 25% 정도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많게는 40% 가까이 이른바 물갈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최고 기준은 42%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96년 선거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인당수라는 험한 바다를 넘어가기 위해서 심청이 몸을 던지듯이 이제 그런 살신 성인의 선당 후사에 어떤 몸을 던지는 그 과정인데 근데 이게 아무나 다 심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세야. 저 사람은 정말 중진이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을까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충격과 여운과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불출마가 있어야 이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천혁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 대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렇게 또 주호영, 오선 의원 이런 몇 사람이 거론되는데 이거는 언론이 다 그런 사람들을 거론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중량감이 있어야 심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막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밤낮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고민하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치 상황에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공인이라면 그러한 역사적 부름 또는 국민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죽어야 산다는 말대로 그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 위원장의 발언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면 어떤 주체들이 움직일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있긴 한데요. 수석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사실 이 마구 던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생산에는 아주 능수능란한데 그것을 어떻게 걷어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일 뿐이지 그야말로 어떤 집행권을 갖고 있는 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뉴스메이커는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수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구 던졌는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것은 나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무응답이나 사실상 거절의 의사 표시만 있으니까 이제 좀 시간을 두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수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뇨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 맞고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유는 마시면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 사극으로 말하자면 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한테는. 자, 사약을 갖다 놓고 어명이요 이것을 받아라라는 식이나 똑같은 사약을 갖다 놓고 매 맞고 맞을래가 아니라 칼 맞고 죽을래 그냥 이거 마시고 죽을래라는 그런 어떤 사활을 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에 사활이 걸린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라는 것이 이뇨한 위원장이 회초리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방망이밖에 없다는 거죠. 즉 말밖에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말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노골적으로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후에는 아마 이 두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뇨한 위원장으로서는 어찌됐든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약간의 여지가 지금 있는 그런 매우 강력하고 거칠게 의사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여지가 있는 그런 정치적 액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위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혁신위에서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조기 해산은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여기에 해산설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앞서서 조기 해산설이 제기됐다. 혁신위 내부에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오늘 또 입장문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해명하기를 그냥 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차원이다. 크리스마스 전엔 잘 끝내야 한다. 이런 설명 나왔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걸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 수석 말씀을 들어봐도 국민의힘 쪽과 더불어민주당 쪽의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지금 전국 상황에 대한 체감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훨씬 절박한 거는 국민의힘 쪽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강서구청장 대참패 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전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혁신 안 했던 거 아닙니다. 혁신위원회를 띄워가지고 벌써 이미 다 끝냈어요. 근데 뭘 혁신했는지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인재영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웠어요. 근데 그 위원장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겸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조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안이하게 가다가 정말 우리가 이거 완전 역전패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걱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왜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
아예 당대표부터 험지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대로 가다가 백석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전 이건 단순한 엄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대참패 후에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백석도 못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혁신위를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혁신위원들의 위기의식도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분석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주호영 의원, 김기현 대표, 권성동 의원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가 다 나름의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혁신위 입장에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다 죽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진 용태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하는 것들을 혁신위 차원에서 던졌는데 반응이 기대만큼 안 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혁신이 조기 해산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까지 압박해서라도 당을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뭐 내일 모레 문 닫는다며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성탄절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절박함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점에서 인유한 혁신위는 일단 12월까지는 활동을 할 거고 또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나 성과 있게 속도감 있게 그런 혁신을 실행할 거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하나씩 구체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혁신이 조기 해산 얘기는 한마디로 공포탄이다. 우리가 뭐 술렁술렁하고 그럴 때 딱 그 하늘에다가 총을 쏴서 딱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공포탄 효과를 보기 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그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다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마치 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이걸 조기 해산을 시키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내부에다 총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내부에다 총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살 폭탄 테러를 내부에다가 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기 해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혁신위가 결과가 뭐 크지 않더라도 혁신위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쭉 지속이 될 가능성이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혁신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겟을 명확히 잡아라. 그러니까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하는 것을 주력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핵관, 이 본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타겟 설정해 놓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집권당이 여당이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도 누구보다 강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정적 의석인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 거냐. 우선 자기 희생하고 자기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구나 지금 총선을 5달 앞둔 지금 시점의 국민 여론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한 부정과 불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심판받는 선거인데 이때 윤석열 정부의 그 부정적 평가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른바 이 발호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 한 번 던지겠다고 하는 결단은 저는 장제원 의원이건 김기현 대표건 권성동 의원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같은 사람이 불쑥 이걸 표적처럼 딱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 비우고 있다가도 이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의 자발적이고 순조로운 중진 용태와 이 공천혁명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돌팔매짓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는가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뉘앙스와 뜻이 180도 달라지는 게 정치판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특히 국민의힘과 결단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언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표적 삼는 듯한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나이는 젊지만 상당히 이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감각은 상당한 수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윤핵관과 호서인 그리고 단순 중진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준석 대표도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고까지 나서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소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또 전직 당대표로서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한테도 상당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듣기에도 윤핵관하고 그다음에 윤핵관을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호소인들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물러나라,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묻혀가지고서 아무 죄도 없는 단순한 그냥 중진들까지 덤태기로 해서 그걸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인요한 혁신위에서 여기 영남 지역의 핵심 지역에 대해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거나 험지 출마시킬 것이냐라는 마땅한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러난 공백 자리에 누구를 채울 것이냐라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야말로 신윤핵관들이 또 나서게 되면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나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갖다가 대거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새롭게 취임한 KBS 박민신임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핵심 가진 공정성을 훼손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이제 주요 앵커가 이제 교체가 돼서 이 부분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어떤 사과 입장 표명 자체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꼭 필요한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MBC, JTBC, YTN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단계의 여러 가지 이 심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과징금은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과징금 1억 4천은 얼마 안 된다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편이나 지상파도 전부 합쳐서 이 보도 채널까지 합쳐서 재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승인은 정말 0.1점으로도 이 기준에 미달되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10점 감점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KBS, MBC, JTBC, YTN이에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두 대표적인 방송이 다 방심위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상파건 종편이건 또는 일부 뭐 저는 연합뉴스TV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 많은 방송과 통신이 지난 정권 하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정쟁에 매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도를 하거나 제작을 해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심위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징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KBS 사장,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긴 하지만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했다. MBC 사장, JTBC 사장, YTN 사장도 다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과징금 조치의 원인이 불공정이고 가짜뉴스 이것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보다도 훨씬 가벼운 사안과 관련해서도 외국 선진국의 정말 선진 언론들은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이런 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 박민 KBS 사장의 그 사과, 대국민 사과는 꼭 필요한 조치였고 앞으로 필요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KBS가 거듭 국민의 방송으로 정말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침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박민 사장의 사과를 보고 그리고 내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안 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거부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운동이 될 만큼 KBS의 정책 편향에 대한 비판들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저렇게 개혁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다시 수신료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KBS를 지켜보고 있고 종편과 보도 채널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점도 꼭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과였다. 동의하십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민 사장이 이제 일단 사장으로 취임했으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성을 가져야 되죠. 어제 갑자기 인사 발령도 나지 않은 내정자가 여러 가지 방송 앵커를 갖다가 교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폭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 성급한 조치를 했거든요. 이것은 방송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고 아마도 어저께 KBS 9시 뉴스나 KBS 방송을 쭉 들은 사람들은 이거 갑자기 이거 점령군이 들어온 거 아니야? 즉 구테타가 난 것 아니야? 라고 혼돈을 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지에서 얼마 전에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일면 특집 기사를 냈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슐츠버거 뉴욕타임스 회장이 와가지고서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이 사실은 나치 정권과 스탈린 독재에서 유래된 매우 음흉한 표현이다. 물론 가짜 뉴스는 확실하게 발본색원에서 규제돼야 되죠. 그러나 가짜 뉴스의 판단을 정권자들이 가짜 뉴스 여부를 판단해서 자신 특정 정권에 유리하면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불리하면 가짜 뉴스고 이런 식의 기준이 혹시라도 설정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고 지금 뉴욕타임스지가 이번에 처리된 방송 3법이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언론관을 바로잡는 매우 중대한 이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고 이 마구잡이로 언론사와 그리고 취재 기자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언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을 가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론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이고 기반인데 언론 자유가 이번에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인사 조치라든지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저도 정말 약간 그동안 약간 느슨한 생각을 가져왔는데 아 이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위기 상태에 빠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